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 이후에 리더십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계속 고심해 왔는데 오늘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먼저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얘기를 듣고 두 분께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당선자 총회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급하게 날짜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등과 분열이 되풀이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기 수습의 첫 단계부터 우리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승인하기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로 했었던 것이 계획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당선인들 좀 의견 좀 들어보자 해서 오전에 당선인 총회를 당겨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상임 전국위원회가 일단 임기를 좀 연장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 불발이 됐고요.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들을 보니까 전국위원회가 열렸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임명안이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 전국위원회를 2시에 열고 전국위원회를 3시에 열어서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확정 짓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상임 전국위원회가 지금 성원이 안 돼서 안 됐어요.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헌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결정하는 것은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당헌 11조 2항에 보면은요,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4개월짜리 관리형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과 권한을 갖는, 대략적으로 내년 2월, 3월까지 10개월이나 12개월 정도의 권한을 갖는 그런 기간에 비대위원장을 시키겠다는 거였는데 그 당원에 있는 그 조항을 고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못 띄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통해서. 임기가 제한되는 비대위원장이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월 말에 대한. 그렇습니다. 8월 31일 전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서 본인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다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항을 바꾸면 됩니까? 바꿔서 다시 이제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결심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수용을 할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상임 정국위까지는 열 필요 없고요. 본인이 이제 잘하면 비대위에서 전대 일정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내부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러니까 8월 31일 이전까지 비대위를 하면서 여론의 지지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끌어낼 수 있고 이게 길이 맞다라고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면 당내에 그러면 비대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8월 31일까지 뭐 로드맵을 내놨을 때 그것이 괜찮은 아니면 뭐 지금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까탈스러운 그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걸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요 이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야당복 시즌 2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걸 무력 행사로 상임중앙위원회를 막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전국위원회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 임기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아이디어를 반대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임기를 그럼 뭐 6개월로 한 다음에 뭐 재신임을 묻는다든가 1년으로 한 다음에 재신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그것도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반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쪽 다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무력 행사 비슷한 형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상임정국위원회는
그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려가지고 지금 막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사실이라면 정말 야당복 시즌 2는 시작됐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장 소장님 뭔가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있으신 것 지금 같던데요. 보면은 뭐 전당대회 연기를 비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당헌에 규정이 돼 있어요. 8월 31일까지 무조건 차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대위의 의결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대위원장 김종인 안 된다. 우리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하고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서 정통성 있는 그러한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계속 연설하고 있답니다. 그 오전 당선인 총회에서도 사실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이러면은 전국위에서 추인이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지금 330명이 참석했는데 과반수가 넘으려면 16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전 10시에 있었던 당선인 대회도 1시까지 개최됐거든요. 오래 열렸죠. 3시간 동안. 거기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발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종인 체제를 완전히 이 당선인들이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이분들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절차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건지 그런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비대위 체제를 짧은 기간 하고 전당대회를 조속하게 열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 특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 선출을 위해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요.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는데 상임 전국위원회에서는 현재 8월 31일까지인 당대표의 임기를 없애는 당헌 당규를 수정하는 것을 처리를 하고 절차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반 정족이 안 돼서 건드리지 못했고요. 그대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부분만 추인을 하는 부분을 잠시 후에 이제 전국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네. 첫 번째는 심재철 권한대행이 앞서서 당선인 전체에 대해서 네. 전수조사를 해서 네. 압도적인 그래도 네. 상당히 많은 수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성을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당선인 총회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령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건 정말 난파선처럼 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 지금 상황에서도 명확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합당이 안고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많이 꼬였어요. 처음에 이제 이 빌미를 준 거는 사실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그 임기를 무제한 뭐 기한이 없이 해주고 당의 그 권한도 예. 전권을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러면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거냐, 정통성 있는 사람만이 요구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비대위 체제에서 대표가 그것을 요구한다? 이거는 진짜 뭐 정통성이나 민주성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한 것이다. 이런 네. 비난을 받으면서 이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한다면 네. 나만 옳고 나만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했다. 우리는 진짜 뭐냐. 이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예, 제가 예. 생각해도. 네.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앞으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데 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의 체질과 노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또 그거랑 전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래통합당을 보면 방법은
중진들이 모여서 비대위를 전부 다 초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 노선을 정하는 일, 그리고 다음 당대표를 뽑는 걸 공정하게 하는 일, 요거에만 집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것이 부결되면은요,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5월 8일 날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네. 21대 원내대표가 겸직을? 당대표 권한대행을 아하. 겸직을 해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까지 겸직을 해서 8월 31일 이전에 열리는 조기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이걸 겸임하게 될 겁니다. 비대위가 불발되면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예, 그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국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이 비대위가 출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0대 기수론 같은 걸 꺼내 들면서 오히려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당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제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830, 80년대생, 30대 이런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과 70년대생 경제통이 차기 대선 후보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은 자기는 이번에 이제 대권 후보로서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자격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르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적으로 반발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빌미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준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오전에 분명히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내 말이 의도가 좀 다르게 전달됐다. 예. 그리고 나는 이기는 정당 만들고 나는 당권이나 대권에 나는 정말 관심 없다. 우리 보수우파 미래통합당 살리는데 내 사심 없이 모든 걸 다 하겠다. 라고 본인 육성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예. 근데 여태까지 심재철 권한대행 입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고만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육성을 얘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오늘 저런 일이 벌어진 거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가 또 나왔는데요. 총선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는 이낙연 종로 당선인, 지금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인가요? 이낙연 당선인의 그 압도적인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당초 뭐 2위로서 계속 견제를 했던 황교안 전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뚝 떨어져 있고요. 예. 구공행진 속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출마사를 밝힌 3인방 3파전 상황에서 출마한 3인이 또 이낙연 당선인에게 또 요청을 해서 이들과 또 면담을 할 정도로 이른바 2심이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 지지율이 40%가 넘으면 거의 이거는 대세론에 가까운 수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는 굉장히 몸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당대표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대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대세론이 마지막까지 승리를 거머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지도자 이미지를 조용히 쌓으면서 자칫 대세론에 의한 어떤 오만한 이미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안에 차라리 뭔가를 잘 하는 걸 돋보이게 자꾸 하는 그런 노력보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까를 하기 위한 레드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이걸 보면서 훨씬 많이 듭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8월 달에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전당대회에 나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측들도 여러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안 나설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는 뭐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총선이 끝난 후에 이낙연 그 당선자가
대통령을 만나 뵈러 면담을 하러 청와대를 갔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일부 언론에 의하면 관령 당대표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신도 관령으로 뭐 출마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오히려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예. 그게 굉장히 일단은 너무 좋은 출발이에요. 네. 그런데 당대표를 나가는 순간 이게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레임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총리와 이제 경쟁하는 후보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파열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의도했건 안 했건.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는 그 대통령 주변에 친문 세력과 어떤 갈등 상황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 예. 상황이 오고 대통령은 레임덕이라는 것이 어떤 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예.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지금 당장 이 대세론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쪽.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이 당대표 후보 중에서 원만한 사람을 대통령과 함께 밀고 그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예. 거죠. 예, 야권 주자들도 살펴보자면 조금 전에 정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전 대표가 크게 순위가 좀 밀렸고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범야권 중에 1위긴 한데 7.6%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후보는 뭐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의미가 없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에 조사하게 되면 더 떨어질 거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폭넓게 중도층이나 보수 우파 쪽에 외연 확장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지주 체제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대선 후보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관리형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그냥 내년도까지 가는 그런 비대위 체제든. 그래서 지금의 야권의 대선 후보의 지지도 별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선이 한 2년 정도 전이면 누가 유력하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정적인 대권 후보군이 여야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의 야권은 지금 장 소장 말씀대로라면 이 후보군 중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렇게 봐도 이게 되겠습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이런 거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그 음식점을 많이 갔는데 맛이 없다라고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냥 근데 매니아층이 있어서 몇 명은 가죠. 근데 그 음식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이미 맛이 없어서. 음식이 좀 상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점을 계속 이용을 할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자, 40대, 830 이런 사람들 한번 띄워보려고 지금 시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한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그러한 플랫폼을 본인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미래통합당과 보수 우파의 어려움은 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전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앞서서 장성철 소장이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전망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네.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5월 8일이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5월 7일 날 하고 네. 하루 뒤에 미래통합당을 하는데 앞서서 장 소장께서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직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나서겠다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민주당은 이미 구도가 다 짜여졌는데 통합당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전의 하마평 수준에서 별 이렇게 몇 걸음 못 나가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이 분들이 마음을 못 정했어요. 예를 들면 주호영, 정진석, 뭐 그다음에 삼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180석을 상대하기에는 정치력이 좀 어려울 것이고 네. 그래도 원내대표 해봤더라도 이 거대 여당을 좀 상대하려면 좀 더 정치력이 있고 원내대표 했던 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의 깜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외곽에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성동, 윤상현 이런 분들이 복당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결심을 못했고 이분들은 복당을 못해서
이게 대척점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지금 출마하겠다고 얘기도 못 하고. 예. 지금 왜냐하면 비대위 꾸려가지고 지도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급선무지. 지금 원내대표 하는 게 지금 급선무냐. 그런 당내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나 이러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등 떠밀려서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될 예정인데 4선 김태년, 정성호 의원 그리고 3선의 전해철 의원까지 3파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판세를 여쭤보고 싶은데 원내대표 판세 예측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엄청 어렵죠. 예. 지금 보면은 네. 김태년, 전해철 의원이 좀 친문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 표 나눠 먹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 정도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 나눠 먹기를 해도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예. 좀 이렇게 정성호 의원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뒤에 나오실 텐데. 네. 예. 뭐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180석의 당입니다. 만약에 강공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 초등학생도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굉장히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능한 원내대표를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원하고 의원들도 원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청와대와의 조율도 좀 더 세련되고 청와대와 당 의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 협업 이런 것도 역할을 잘 분배해주고 한 사람이 주도해가는 것이 예, 예. 아니라 그리고 야당도 좀 세련되게 설득을 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인내심도 있고 네. 이런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아까 뭐 초등학생이라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바꾸면 그럼 유치원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이 180석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볼 때는 그러면 청와대와 그런 교류를 하면서 당내의 어떤 그 의원들 관리도 잘 되면서 이런 원내대표가 되려면 아무래도 주류 쪽에서 될 가능성 그리고 선거 결과도 당연히 지금 보면은 그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단지 이 전해철, 김태년 두 의원 중에서 좀 더 그럼 누가 부드럽고 좀 넓게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의원들이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 당선인들 중에서 보면 원내대표 경선은 참고로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의 1인 1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40%가 넘습니다. 초선 의원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라 하면 이 재선부터는 대략적으로 이제 4년 동안 의정활동 통해서 누구랑 가깝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형성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표의 네.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 쳐도 초선 의원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표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 캐스팅 보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축하 전화를 쭉 돌려보면은요. 일단 앞으로 그럼 의정활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만났던 지도부나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의논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도 좀 아까 제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한 건데 네. 두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아요. 예? 자꾸 정성호 의원님 나오신다니까 더 네, 이거 다음에 부담스러운데 바로 나오세요. 부담스러워. 나가실 때 편하게 만나실 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그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이 두 후보가 굉장히 비슷한 스펙트럼을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이 이번에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거에도 많이 뭐 보이게는 안 했지만 이번에는 더 옛날보다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찢어질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이슈는 더불어시민당 얘기긴 한데 장 소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15번 받았던 양정숙 당선인이 재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더시민에서 총선 전에 이 사실을 알았고 사퇴 권고까지 했는데 그냥 당선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도의 해명을 내놨거든요. 배지를 달았는데 이게 사퇴하겠습니까? 뭐 탈당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이분 재산 문제 때문에 이래요. 네. 그 신고 재산이 92억 원인데 4년 전에 신고했을 때보다 43억 원이 늘어났어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늘어날 수가 있죠.
뭐 돈 많다고 재산 증식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요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명의를 도용했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해명이 너무나 웃겨요. 총선 전 알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네. 식의 해명이거든요. 예. 근데요. 며칠 전이라. 예. 예. 아니 당적을 뭐 이탈시키거나 제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좀 맞지 않는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은 뭐 탈당이나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내가 배지라도 달고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데 이러한 부적격한 후보를 공천을 한 더불어시민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제명하는 게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재산 신고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선거법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당 내에서 승계가 될 텐데 제명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정치적으로는 제명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명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검찰에 않을까. 고발을 하겠다. 고발을 하고 예. 조금 기다려보는 그러면서 이제 뭐 당내 어떤 회의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제외시키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선을 그을 것인지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이게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던 이후에 몸을 낮추고 이해찬 대표가 조심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180명 모두 다 한 목소리 내거나 통일된 뭐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한 면밀하게 다 그분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제어합니까?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도부에서 자중하라, 자해해라, 겸손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다독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180석이라는 이런 거대한 힘이 다른 쪽으로도 무차별적으로 좀 발산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좀 걱정을 해봅니다. 그게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이라든지 예.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헌법 개정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될 분들은 당의 그러한 힘을 얼마나 많이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원내대표 선거의 관건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 김상일 평론가께 네. 앞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총선 전에 며칠 전이라고는 하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거를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이 됐을 거예요. 상당히 네. 많이.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르고 국민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바쁜 상황에서 일단 이 상황을 지나가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네. 저는 야당이어도 똑같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 야당을 몰고 근데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좀 더 나은 정치를 원하는 건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지금 과거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해봐야 해법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는 논의는 해볼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거는 느껴집니다. 네. 정치권에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관련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양비론을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한 근거 없이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도 뭐 별도의 소명 자료를 받는다든지 조치 없이 제명을 한 상황 좀 양쪽 다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선거 전에만 알려졌어도 부산, 경남, 울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7석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전국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의 7석은 되찾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가 또 연관돼 있어 보이잖아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립하신 로펌이고 현재 인사수석도 그 로펌 출신이고 예. 그런 것들로 봐서는 청와대가 알지 않았겠느냐, 민주당 지도부 알지 않았겠느냐 그런 건데 모른다고 하니 증거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정치 공세로 계속 우린 조사하겠다, 의혹 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무책임해요. 2018년도에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TF도 만들고 바뀐 게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집권 여당, 180석 얻은 여당이 이런 식의 어떠한 소명이나 해결책 그리고 대처 방안 없이 제명으로 꼬리 자르게 한다? 이것도 국민들 눈에는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커진 만큼 그런 책임은 좀 더 확실하게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통합당의 어떤 계속된 거친 공세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로 대응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아니 뭐 실제로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냥 억지로 치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참 안타까운 게 뭐든지 너무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빨리 그 결과를 얻고자 해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면은 본인들한테 명분이 쌓이고 유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서 예. 그 유리한 상황이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으로 바로 점프를 해요. 네. 청와대로 바로 점프를 해요. 이건 국민들이 싫어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성폭력 상담소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성폭력 상담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이거부터 조사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갔다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엿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정치권에 여진이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진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거돈 시장이 계속해서 저렇게 숨어 있으면은 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빨리 저분을 공개석상에 나오게 해서 사과시키고 해명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장과 관련된 걸 빨리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무책임하게 저렇게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흉흉한 소문도 많이 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루머가 때문에 돌았습니다. 예. 빨리 저분이 나오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책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부산의 성폭력 상담소나 로펌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정치적 의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확대시키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좀 오래 끌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피로감을 자꾸 누적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억지가 아니고 뭔가가 하나씩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또 그게 없이 계속 얘기하면 피로감만 쌓이고 아유 저기는 억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길게 못 끌고 가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위주로 이걸 보면서 문제가 뭐였는지를 하나씩 천착해서 가야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